제4권 마지막 제4부입니다. 1. 죽어가는 동물을 볼 때 그 공포가 사람을 사로잡는다. 바로 그 자신인 것, 자신의 본질이 눈앞에서 확연히 소멸해 간다. 존재를 멈추는 것이다. 그러나 죽어가는 것이 사람일 때,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일 때에는 생명의 소멸을 직면하는 데서 오는 공포 외에도 육체의 상처와 똑같이 때로는 죽음을 야기하고 때로는 치유되기도 하지만 언제나 아프고 외부의 자극적인 접촉을 두려워하는 정신적 상처 그리고 파열을 느끼게 된다. 안드레이 공작의 죽음 이후 나타샤와 마리아 공작 영애는 똑같이 그것을 느꼈다. 정신적으로 움츠러들고 자기들 위해 들여온 죽음이라는 무서운 구름에 눈을 감은 두 사람은 감히 삶의 얼굴을 응시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벌어진 상처를 모욕적이고 아픈 접촉으로부터 조심스럽게 보호했다. 모든 것들이 그랬다. 거리를 따라 빠르게 달리는 승용마차,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 준비할 옷에 대한 한여의 질문, 특히 진실하지 않은 미약한 동정의 말이 상처를 아프게 자극했고 모욕을 느끼게 했으며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고요함, 그들이 그 안에서 머릿속에서 거치지 않고 계속되는 무섭고도 준엄한 합창 소리를 들으려 애썼던 그 고요함을 깨뜨렸으며 그들 앞에 한순간 펼쳐진 신비하고 무한한 저 먼 곳을 찬찬히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했다. 그들이 모욕도 고통도 느끼지 않을 때는 오직 단둘이 있을 때였다. 그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설사 말을 한다 해도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였다. 나타샤도 마리아 공작 영애도 똑같이 미래와 관계 있는 것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미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에 대한 추억을 모욕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그들은 대화에서 고인과 관계에 있을 만한 모든 것을 한층 조심스럽게 피했다. 그들이 겪고 느낀 것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모든 언급은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위대함과 신성함을 깨뜨린다고 생각했다. 쉼없이 말을 절제하고 그에게 향할 만한 모든 화제들을 우회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저지, 즉 모든 측면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의 경계에서 멈추는 것은 그들이 느꼈던 것을 상상을 통해 더욱더 순수하고 선명하게 제시되도록 했다. 그러나 순수하고 완전한 기쁨이 불가능하듯 완전한 슬픔도 불가능하다. 마리아 공작 영애는 자기 운명의 유일하고 독립적인 주인이자 조카의 후견인이며 양육자라는 처지 때문에 처음 2주 동안 빠져있던 슬픔의 세계에서 나타샤보다 먼저 삶으로 소환되었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답장을 해야 하는 편지들을 받았다. 니콜렌카가 지내는 방이 습해서 아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알파티치가 업무를 보고하고 온전히 보존되어 조금만 손보면 되는 모스코바의 버전비젠카에 있는 저택으로 거처를 옮기자는 제안과 조언을 하러 야르슬라블에 왔다. 삶은 멈추지 않았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마리아 공작 영애가 지금까지 살아온 고독한 사색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기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나타샤를 혼자 버려두는 것이 아무리 애석하고 부끄럽게 느껴진다 해도 삶의 문제들이 그녀의 관심을 요구했으므로 그녀도 어쩔 수 없이 그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녀는 알파티치와 함께 계산서를 확인하고 조카의 일로 데살과 상의하고 모스코바로 이사가기 위해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며 준비했다. 나타샤는 혼자가 되었고 마리아 공작 영애가 떠날 준비로 바빠진 이후로는 그녀 역시 피했다. 마리아 공작 영애는 백작 부인에게 나타샤가 자신과 함께 모스코바에 가는 것을 제안했고 나타샤의 부모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하루하루 딸의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눈치챈 그들은 장소의 변화와 모스코바 의사들의 도움이 딸에게 이로울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저는 아무데도 안 가요. 제안에 대해 나타샤는 이렇게 대답했다. 부탁이에요. 절 좀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슬픔이라기보다 분노와 원망의 눈물을 간신히 참으면서 이렇게 말하곤 방에서 뛰쳐나갔다. 나타샤는 자신이 마리아 공작 영애에게 버림받아 슬픔 속에 홀로 남았다고 느낀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방에서 지냈다. 그녀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찢거나 구기면서
눈길 닿는 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지그시 바라보면서 소파 한 구석에 다리를 접고 앉아 있었다. 이러한 고독은 그녀를 지치게 하고 괴롭혔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누군가가 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자세와 눈과 표정을 바꾸고 책이나 바느질 감을 집어들었는데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가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이 분명했다. 자기 내면의 시선이 분에 넘치는 무수한 의문을 품고 집중하여 보아온 그것을 이제 곧 이해하고 간파할 수 있으리라 그녀는 생각했다. 12월 말 검은 모직 드레스를 입고 아무렇게 하나로 따은 머리를 한 야위고 창백한 나타샤는 다리를 접고 소파에 앉아 허리띠 끝을 무리하게 접었다 폈다 하면서 문 한 구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떠난 곳 생의 저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예전에는 너무나 멀고 믿기지 않은 것으로 느껴졌던 생의 저편이 이제 공허함과 파괴 그리고 고통과 모욕만 있는 생의 이편보다 더 가깝고 친숙하고 이해하기 쉽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알기에 그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을 때와 같은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의 그를 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미티시, 트로이차, 야로슬라블에 있을 때의 그의 모습을 다시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았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그의 말과 그에게 건넨 자신의 말을 되뇌었고 때로 자신과 그를 위해 당시 그들이 할 수도 있었을 새로운 말들을 생각해 내곤 했다. 여기 벨벳 코트를 입은 그가 야비고 창백한 손으로 머리를 꿰고 자신의 안락의자에 누워 있었다. 그의 가슴이 지독히도 내려앉아 있고 어깨는 올라가 있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고 눈동자는 빛나고 창백한 이마에 주름 하나가 솟아올랐다 사라진다. 그의 한쪽 다리가 그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떨린다. 나타샤는 그가 고통스러운 통증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안다. 저 통증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아픈 걸까? 저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건 무엇일까? 얼마나 아플까? 나타샤는 생각했다. 그가 그녀의 관심을 알아차리고 눈을 들어 웃음기를 빼고 말했다. 한 가지 끔찍한 것은 그가 말했다. 자기 자신을 고통스러워하는 인간과 영원히 묶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러더니 유심히 살피는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나타샤는 언제나처럼 대답을 생각할 시간을 갖기도 전에 대답했다. 그녀는 말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없을 거예요. 당신은 건강해질 거예요. 완전히. 그녀는 지금 다시 그를 보고 그 당시 느꼈던 모든 것을 다시 겪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 말을 할 때 보여준 슬프고도 엄한 기나긴 눈빛을 떠올렸고 그 기나긴 눈빛에 담긴 질책과 절망의 의미를 깨달았다. 난 그에게 동의했어. 나타샤는 속으로 말했다. 그가 항상 고통스러운 상태로 있게 된다면 무서운 일일 거라고.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은 단지 그것이 그에게 무서울 것 같아서였는데 그는 다르게 이해했어. 그것이 나에게 무서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 당시 그는 살고 싶어 했어. 죽음을 두려워했어. 그런데 난 그에게 투박하고 어리석게 말했던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난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그때 생각한 걸 말하자면 다음과 같아. 그가 죽어가더라도 내 눈앞에서 계속 죽어가더라도 지금에 비하면 난 행복할 거라고. 지금은 아무도 없어. 그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 아니, 그는 몰랐고 앞으로도 결코 모를 거야. 그리고 이제는 이미 그것을 결코 바로잡을 수 없어. 그러면 그는 다시 그녀에게 똑같은 말을 했지만 이제 상상 속에서 나타샤는 그에게 다른 대답을 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말했다. 당신에게는 무섭지만 나에겐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당신과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이 내겐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그러자 그가 죽기 나흘 전 그 무서운 저녁에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그녀는 그때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에야 하게 된 부드럽고 애정 어린 다른 말들을 그에게 건넸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녀는 발작하듯 두 손을 잡고 이를 꽉 물면서 말했다. 그러자 달콤한 슬픔이 그녀를 사로잡았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불현듯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는 지금 어디에 어떤 사람들로 있을까? 그러자 다시 모든 것이 차갑고 신랄한 의욕으로 뒤덮였고 다시 눈썹을 세게 찌푸리며 그가 있던 곳을 응시했다. 이제 곧 즉시 자신이 신비를 꿰뚫어 볼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불가해한 것이 그녀에게 펼쳐질 것 같은 순간 문 손잡이를 두들기는 커다란 소리가 그녀의 귀가 아프도록 충격을 주었다. 하녀 두나시아가 나타샤의 표정을 살피지도 않은 겁에 잔뜩 질린 얼굴로 경망스럽게 방으로 급히 들어왔다. 아버지께 가보세요. 빨리요. 두나시아가 특히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불행히 표트르 일리치에 대한 편지가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2. 그 당시 나타샤는 모든 사람들을 멀리하려는 일반적인 감정 외에도 가족을 멀리하려는 독특한 감정을 경험했다. 가족 모두가 그랬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소냐는 그녀에게 너무도 가깝고 익숙하고 너무도 일상적인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모든 말과 감정이 그녀가 최근에 살던 세계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그녀는 그들에게 무관심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저기에 찬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그녀는 표트르 일리치와 불행에 대해 듀나사가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저기 저 사람에게 무슨 불행이 있다는 거지? 무슨 불행이 있을 수 있겠어? 저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은 모두 오래되고 익숙하고 평화로운 것들인데 나타샤는 속으로 혼자 말을 했다. 그녀가 홀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가 백작 부인의 방에서 황급히 나왔다. 그의 얼굴은 구겨지고 눈물에 젖어 있었다. 짐작하건대 그는 목을 메어 오는 흐느낌을 터뜨리기 위해 그 방에서 뛰쳐나온 것 같았다. 나타샤를 본 그는 두 손을 절망적으로 흔들며 둥글고 부드러운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발작적인 흐느낌을 고통스럽게 터뜨렸다. 페티아가 가봐. 엄마가 부른다. 그러고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면서 쇠약해진 다리로 서둘러 의자로 다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위에 쓰러지다시피 했다. 갑자기 나타샤의 존재 전체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다. 무언가가 무섭고도 아프게 가슴을 후려쳤다. 그녀는 끔찍한 아픔을 느꼈다. 무언가가 그녀의 속을 파헤쳐서 죽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아픔 이후에는 자기 위에 놓인 삶의 금지로부터 한순간 해방되는 기분을 느꼈다. 아버지를 보고 문 너머로 어머니의 끔찍하고 거친 비명소리를 들은 그녀는 순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슬픔을 잊어버렸다. 그녀는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으나 아버지는 힘없이 한 손을 저으며 어머니의 방을 가리켰다. 창백한 얼굴의 마리아 공작 영애가 아래턱을 덜덜 떨며 문에서 나와 나타샤의 손을 잡고 무슨 말을 했다. 나타샤에게는 그녀가 눈에 안 들어왔고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문에 들어서다가 마치 자신과 싸우기라도 하듯 잠시 멈추고 나서는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다. 백작 부인은 기이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안락의자의 몸을 쭉 뻗고 누워 머리로 벽을 찍고 있었다. 소냐와 하녀들이 그녀의 팔을 잡고 있었다. 나타샤를 백작 부인이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그가 거짓말을 한 거야. 나타샤를 데려와. 그녀는 주위 사람들을 밀치며 외쳤다. 전부 나가. 거짓말. 죽다니. 하하하하. 거짓말이야. 나타샤는 안락의자의 무릎을 꿇고 어머니 위로 몸을 굽혀 끌어안고선 뜻밖의 힘으로 그녀를 일으켜 어머니의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리고 어머니에게 꽉 안겼다. 엄마, 사랑하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엄마. 그녀는 한순간도 말을 멈추지 않고 어머니에게 계속 속삭였다. 그녀는 어머니를 놓아주지 않고 부드럽게 실랑이를 부리며 하녀들한테 베개와 물을 요청하고 어머니의 옷을 풀어 헤쳤다. 사랑하는 엄마. 나타샤는 계속해서 속삭이며 어머니의 머리와 손과 얼굴에 입을 맞추었는데 눈물이 그녀의 코와 뺨을 간지리면서 줄줄 흘러내렸다. 백작 부인은 딸의 손을 잡더니 눈을 감고 한순간 진정했다. 갑자기 그녀는 그녀 자신에겐 생소한 빠르기로 벌떡 일어나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고 나타샤를 보자 딸의 머리를 힘껏 움켜쥐었다. 그 후에는 아픔으로 일그러진 나타샤의 고개를 자기 쪽으로 돌리고 오랫동안 딸의 얼굴을 응시했다. 나타샤, 너는 날 사랑해.
그녀가 믿음직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나타샤, 너는 날 속이지 않을 거지? 나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줄 거지? 나타샤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용서와 사랑에 대한 애원만 나타나 있을 뿐이었다. 사랑하는 엄마, 그녀는 어머니를 짓누르는 그 넘치는 슬픔을 어떻게든 자신에게로 전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다시 현실과의 무력한 싸움 속에서 삶의 계약 위에 있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도 자신이 살 수 있다고 믿기를 거부하며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광기의 세계에서 구원을 얻으려 했다. 나타샤는 그날의 낮과 밤이 그 다음날의 낮과 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잠도 안 자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설명이나 위로가 아닌 삶의 부름으로서의 나타샤의 끈기 있고 참을성 있는 사랑은 매 순간 사방에서 백작 부인을 감싸는 듯 했다. 사흘째 밤, 백작 부인이 잠시 진정한 것을 보며 나타샤는 안락의자 손잡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침대가 삐걱거렸다. 나타샤는 눈을 떴다. 백작 부인이 침대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너가 돌아와서 너무 기쁘구나. 피곤하겠네. 차 좀 마시겠니? 나타샤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뭐 씻어지고 어른이 되었네? 백작 부인은 딸의 손을 잡고 계속 말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타샤, 그 애는 없다.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야. 딸을 포옹하며 백작 부인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3. 마리아 공작영애는 출발을 연기했다. 소냐와 백작이 나타샤와 국교대하려 애썼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들은 나타샤 한 사람은 어머니를 광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음을 보았다. 3주 동안 나타샤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어머니 방에 있는 안락의자에서 자고 어머니가 음식을 들게 하는 와중에 쉼없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가 계속 말한 이유는 그녀의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만이 백작 부인을 진정시켰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정신적 상처는 치유될 수 없었다. 페테아의 죽음은 그녀의 생명 절반을 떼어갔다. 페테아의 사망 소식을 알릴 당시만 해도 50살의 백작 부인은 생기 있고 건강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 자신의 방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삶에 무관심한 반쯤 죽은 노파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백작 부인을 반쯤 죽인 그 상처, 그 새로운 상처가 나타샤를 삶으로 불러냈다. 영적인 몸의 파열로 생긴 정신적 상처 역시 육체적 상처와 똑같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깊은 상처가 아물어야 육체적 상처가 치유되듯 정신적 상처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생명력에 의해서만 치유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나타샤의 상처 또한 치유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돌연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그녀의 삶의 본질, 즉 사랑이 그녀 안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사랑이 잠에서 깨어났고 삶 역시 깨어났다. 안드레이 공작의 마지막 나날은 나타샤와 마리아 공작 영애를 결합시켰다. 새로운 불행은 두 사람을 더 한층 가깝게 만들었다. 마리아 공작 영애는 출발을 미루고 3주 동안 병든 아이를 돌보듯 나타샤를 돌보았다. 어머니 방에서 보낸 지난 몇 주는 나타샤의 체력을 바닥까지 떨어뜨렸다. 어느 날 마리아 공작 영애는 한낮에 나타샤가 오한으로 뜨는 것을 알아채고 자기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나타샤는 침대에 누웠으나 마리아 공작 영애가 커튼을 치고 방에서 나가려 하자 그녀를 불렀다. 자고 싶지 않아 마리, 내 옆에 있어. 너 피곤하잖아. 자려고 노력해봐. 아니야. 왜 나를 데려왔어? 엄마가 찾으실 거야. 어머니는 매우 좋아지셨어. 오늘은 말씀도 아주 잘하셨잖아. 마리아 공작 영애가 말했다. 나타샤는 어두간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마리아 공작 영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를 닮았나? 나타샤는 생각했다. 닮기도 하고 닮지 않기도 하고. 하지만 그녀는 독특하고 낯선 완전히 새로운 미지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녀는 날 좋아해. 그녀의 영혼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모든 것이 선하겠지.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날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래, 그녀는 훌륭해. 마샤, 나타샤는 마리아 공작 영애의 손을 자기 쪽으로 수줍게 끌어당기며 말했다. 마샤,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 알았지? 마샤,
내 소중한 사랑, 나는 마샤가 정말 좋아. 우리 영원한 친구가 되자. 그리고 나타샤는 마리아 공작 영애를 끌어안으며 손과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마리아 공작 영애는 나타샤의 그런 감정 표현에 부끄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그날 이후 마리아 공작 영애와 나타샤 사이에는 여자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열렬하고 부드러운 우정이 굳게 형성되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입을 맞추고 서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만약 한 사람이 나가면 다른 사람은 불안해했고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갔다. 두 사람은 따로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더욱 일치된 감정을 느꼈다. 그들 사이에는 우정보다 더 강한 감정이 확립되었다. 그것은 서로가 존재할 때에만 삶이 가능하다는 특별한 감정이었다. 가끔 그들은 몇 시간 내내 침묵하곤 했다. 때로는 침대에 누워 시작한 이야기가 아침이 되도록 이어지기도 했다. 그들은 주로 먼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리아 공작 영애는 어린 시절에 대해, 어머니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런 헌신과 순종의 삶을, 그리스도교의 자기 희생의 아름다움을 이전에는 차가운 몰리에로 외면해온 나타샤는 이제 자신이 마리아 공작 영애와 사랑으로 묶여 있다고 느끼면서 그녀의 과거도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삶의 측면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타샤는 다른 기쁨을 찾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순종과 자기 희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몰랐던 다른 미덕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나타샤의 어린 시절과 사춘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 공작 영애에게도 그녀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삶의 측면 그리고 삶과 삶의 즐거움에 대한 믿음의 가능성이 열렸다. 두 사람은 자기들 안에 있는 지고의 감정을 말로 깨뜨리지 않기 위해 그에 대해서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침묵이 그들 스스로는 믿지 않았지만 조금씩 그를 잊게 만들었다. 나타샤는 야위고 창백해졌고 육체적으로 너무 쇠약해져서 모든 이들이 끊임없이 그녀의 건강을 걱정할 정도였는데 그녀는 그것이 기뻤다. 그러나 이따금 죽음에 대한 공포뿐 아니라 병과 쇠약과 아름다움의 상실에 대한 공포가 불시에 그녀를 찾아왔고 그래서 가끔 그녀는 무심결에 자신의 맨팔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야윈 것에 놀라기도 했고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그녀가 생각하기에 찡그린 표정의 볼품없는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쳐다보기도 했다. 그녀는 이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섭고 슬펐다. 한 번은 나타샤가 위층으로 급히 올라가다가 심하게 숨이 찬 적이 있었다. 곧바로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아래층에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해내곤 자신의 힘을 시험하고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다시 뛰어 올라갔다. 또 한 번은 두나샤를 불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나타샤는 두나샤의 발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녀를 소리쳐 불렀는데 노래를 부를 때처럼 가슴에서 나는 소리로 외치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알지 못했고 믿을 수도 없었겠지만 그녀의 영혼을 덮고 있던 진흙층, 그녀가 그 어떤 것도 침투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진흙층 아래에서는 이미 가늘고 부드러운 새싹이 분명 뿌리를 내려 생명의 가지로 그녀를 억누르는 슬픔을 덮어 오래지 않아 그 슬픔을 보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해줄 새싹이 자라고 있었다. 상처는 속에서부터 아물고 있었다. 일요일 말에 마리아 공작 영애는 모스크바로 떠났고 백작은 나타샤가 의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마리아 공작 영애와 함께 그녀 역시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쿠투조프가 적을 섬멸하고 차단하기 원하는 아군의 바람을 막지 못해 벌어진 바지마에서의 충돌 이후로 도주하는 프랑스군과 그 뒤를 추격하는 러시아군의 이동은 크라스노예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 번의 전투 없이 계속되었다. 프랑스군이 너무 빨리 도주했기 때문에 그 뒤를 쫓는 러시아군은 미처 따라잡을 수 없었고 기병대와 포병대의 말들은 자주 멈추어 섰으며 프랑스군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는 늘 부정확했다. 러시아 병사들은 하루에 40베르스타씩 가는 이 힘없는 이동에 지칠 대로 지쳐서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없었다. 러시아군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이해하려면 이동 기간 동안 겨우 5,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100명의 포로를 잃은 러시아군이
타루티노를 떠날 때만 해도 10만 명에 이르렀는데 프랑스 노예에 도착할 때는 5만 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 프랑스군의 후퇴가 스스로에게 파괴적이었듯이 그 뒤를 쫓는 러시아군의 빠른 추격 역시 스스로에게 똑같이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차이가 있다면 러시아군은 프랑스군 위에 들이온 파멸의 위협 없이 자발적으로 이동했다는 점, 그리고 낙오된 프랑스 군인들은 적의 수중에 떨어지고 러시아군 낙오병들은 고국에 남았다는 점뿐이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줄어든 주요 원인은 이동이 빨랐기 때문이고 그에 상응하여 러시아 군대가 감소한 것은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다. 쿠투조프의 활동은 타루티노와 바지마 부근에서 그랬듯이 프랑스군의 파괴적인 이 같은 이동을 가능한 한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동에 협조하며 아군의 이동을 더 수월하게 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빠른 이동으로 인한 피로와 막대한 손실이 군대 내에서 나타난 이후 쿠투조프에게는 군대의 이동을 늦추고 기회를 엿볼 또 다른 이유가 생겼다. 러시아군의 목적은 프랑스군을 추격하는 것이었다. 프랑스군의 진로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아군은 프랑스군에 바짝부터 추격할수록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게 된다. 얼마간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쫓을 때에만 프랑스군이 취한 지그재그식의 진로를 최단 거리로 막을 수 있었다. 여러 장군들이 제안한 온갖 치밀한 작전들은 군대의 이동과 이동 거리의 증가라는 형태로 나타난 반면 유일하게 합리적인 목표는 이러한 이동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빌라에 이르기까지 전쟁 내내 쿠투조프의 활동은 이 목표를 지향했는데 이는 우연도 일시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는 시종일관 단 한 번도 이 목표를 변경하지 않았다. 쿠투조프는 이성이나 학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러시아인이라는 자신의 전 존재로 모든 러시아 병사들이 느끼는 것, 즉 프랑스군이 패배했고 적은 달아나고 있으며 자신은 적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느꼈다. 그뿐 아니라 속도와 계절의 측면에서 이 전례 없는 행군에 따를 모든 고통을 병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공을 세우고 누군가를 놀라게 하고 무언가를 위해 대공이나 왕을 생포하길 바라는 장군들, 특히 러시아인이 아닌 외국인 장군들에게는 모든 전투가 추악하고 무의미한 지금이 바로 전투를 벌이고 누군가를 이길 때인 것처럼 여겨졌다. 너들너들한 신발에 반 외투도 없이 반쯤 굶주린 병사들, 한 달 동안 전투 한 번 없었는데 절반 정도가 사라진 병사들, 도주가 계속되기 위한 최적의 조건 아래에서 국경에 이르려면 지금까지 온 것보다 더 많은 거리를 가야 하는 병사들을 포함한 작전 계획들이 쿠투조프에게 연달아 제출되었을 때 그는 다만 어깨를 으쓱했다. 공을 세우고 기동작전을 펼치고 적을 무너뜨리고 퇴로를 차단하려는 갈망이 특히 강하게 나타난 때는 러시아군이 프랑스군과 조우할 때였다. 그리하여 이런 일이 러시아군이 프랑스군의 3개 종대 가운데 하나를 발견하리라 생각했는데 1만 6천 명을 거느린 나폴레옹 본인과 맞닥뜨렸던 크라스노예 부근에서 벌어졌다. 이런 파멸적인 충동을 피하고 자신의 군대를 지키기 위해 쿠투조프가 사용한 온갖 수단들에도 불구하고 크라스노예 부근에서 이미 지쳐버린 러시아 병사들이 패배한 무리인 프랑스군을 완전히 격파하는데 사흘이란 시간이 걸렸다. 톨은 제1종대는 어디로 향할 것 등의 작전 명령을 썼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모든 것은 작전 명령대로 되지 않았다. 비르텐베르크 예비군 대공은 옆에서 도주하고 있는 프랑스군 무리를 향해 언덕 위에서 사격했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원군은 오지 않았다. 프랑스군은 밤마다 러시아군을 우회하며 사방으로 흩어져 숲속에 몸을 숨긴 채 제각기 할 수 있는 한 멀리 달아났다. 부대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말하고 필요할 때 결코 나타난 적이 없으며 스스로를 두려움이 없고 나무랄 데 없는 기사라 부르고 프랑스군과 회담 애호가였던 밀로라도비치는 항복을 요구하며 군사를 보내 시간을 허비하였고 자신에게 떨어진 명령은 수행하지 않았다. 제군들, 그대들에게 저 종대를 주겠다. 그는 말을 타고 부대 쪽으로 가까이 가서 기병들에게 프랑스군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자 마르고 털이 다 빠지고 간신히 움직이는 말을 탄 기병들은 박차와 칼로 빠르게 말을 몰며
각고의 노력 끝에 자신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종대 쪽으로, 즉 동상에 걸리고 추워서 꽁꽁 얼어붙은 굶주린 프랑스인들 무리 쪽으로 접근했다. 선물로 주어진 종대는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이 바라던 것이었다. 크라스노예 부근에서 러시아군은 2만 6천 명의 포로와 대포 수백 문, 그리고 원수의 호월이라 불리는 막대기를 취했고, 누가 거기서 공을 세우는지 논쟁하는 데 만족했지만 나폴레옹이나 하다못해 어떤 영웅, 원수라도 잡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러워하며 이에 대해 서로를, 특히 쿠투조프를 책망했다. 자기 욕망의 인도를 받은 이 사람들은 필연성이라는 가장 슬픈 법칙의 맹목적인 실행자들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영웅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한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쿠투조프를 비난하며 그가 전쟁 시작부터 나폴레옹을 무찌르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그가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는 것만 생각하여 그곳이 자신에게 편했기 때문에 볼로트냐니의 자보디를 떠나는 걸 원치 않았다고, 그가 클라스노예 부근에서 진군을 중지시킨 이유는 나폴레옹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하여 어쩔 바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그가 나폴레옹과 밀약을 맺었고 그에게 매수되었다는 추측 또한 가능하다고 말들 했다. 자신의 욕망에 이끌린 동시대인들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 후손들과 역사도 나폴레옹은 위대하다고 인정한 반면 쿠투조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은 교활하고 음탕하고 쇠약한 궁전 늙은이로, 러시아인들은 무언가 정체를 알 수 없고 단지 러시아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쓸모있는 어떤 인형으로 생각했다. 5. 1812년과 1813년에 사람들은 쿠투조프의 실책에 대해 공공연하게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군주는 그를 불만스러워했다. 그리고 군주의 명령으로 최근에 저술된 역사서에서 쿠투조프는 나폴레옹의 이름까지 두려워한 클라스노예와 베레지나 부근에서는 그 실책으로 인해 프랑스군으로 상대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영예를 러시아군으로부터 박탈한 교활하고 거짓말 잘하는 신하로 등장한다. 그것은 러시아의 지성이 인정하지 않는 위대한 인물, 즉 그랑룸이 아닌 자들의 운명이 아니라 신의 의지를 깨달아 자신의 개인적인 의지를 그에 복종시키는 복이 드물고 언제나 고독한 자들의 운명이다. 군중의 질투와 멸시는 지고한 법칙을 깨달았다는 이유로 이런 사람들을 벌한다. 말하기 이상하고 무섭겠지만 러시아 역사가들에게 역사의 가장 보잘것없는 도구에 불과한 나폴레옹, 언제 어디에서도 심지어 추방 중에도 인간의 품위를 보여준 적이 없는 나폴레옹은 열광과 환희의 대상이다. 즉 그는 위대하다. 그런데 1812년 처음부터 끝까지 활동 내내 보로디노에서 빌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과 말에 늘 충실했던 쿠투조프는 스스로를 희생하고 사건의 미래의 의미를 인식하여 역사의 특별한 사례가 된 쿠투조프는 그들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쌍한 존재로 나타나고, 쿠투조프와 1812년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은 항상 약간의 수치심을 느끼는 듯하다. 하지만 그 활동이 그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의 똑같은 목적을 지향했던 어떤 역사적 인물을 생각해내기란 어렵다. 더욱 가치 있고 전 국민의 의지에 더더욱 합치하는 목적을 상상해내는 것 또한 어렵다. 역사상의 인물이 설정한 목표가 1812년의 쿠투조프의 모든 활동이 성취하려 했던 목적만큼 완전하게 성취된 예를 찾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쿠투조프는 피라미드에서 내려다보는 4천년에 대해, 조국을 위해 자신이 감수하는 희생에 대해, 자신이 완수하려는 계획이나 이미 완수한 것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다. 대체로 그는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어떤 배역도 연기하지 않았다. 언제나 가장 소탈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으며 지극히 소탈하고 평범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딸과 마담 스탈에게 편지를 썼고 소설을 읽었고 아름다운 여인들과의 교제를 좋아했고 장군들과 장교들과 병사들에게 농담을 했고 그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사람에 대해 결코 반대하지 않았다. 라스톱친 백작이 모스크바의 파밀이 누구의 죄인가를 따지며 개인적인 비난을 퍼부으려고 야주어석지 다리에서 쿠투조프에게로 말을 몰고 와 당신은 전투를 치르지 않고서 모스크바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쿠투조프는 이미 모스크바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투를 치르지 않고 모스크바를 버리지는 않소
라고 대답했다. 군주가 보낸 아락체예프가 쿠투조프에게 와서 예르몰로프를 포병대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하자 쿠투조프는 직전에 전혀 다른 말을 했음에도 알겠소. 나도 지금 막 그렇게 말을 했다오. 라고 대답했다. 자신을 둘러싼 아둔한 무리들 가운데 당시 사건의 거대한 의미를 홀로 전부 이해하고 있던 쿠투조프에게 라스톱진 백작이 수도의 불행을 자기 탓으로 돌리든 그의 탓으로 돌리든 무슨 상관이 있었겠는가. 포병대 지휘관으로 누구를 임명할 것인지는 그의 흥미를 더욱더 끌지 못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 사상과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본질이 아니라는 확신에 도달한 이 노인은 이런 경우들뿐 아니라 전혀 무의미한 말들,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말들을 끊임없이 내뱉었다. 그러나 그렇게도 자기 말을 등한시하던 이 노인은 전쟁의 전 기간 동안 자신이 추구한 유일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말은 자신이 활동하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다. 분명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괴롭게 확신했음에도 온갖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여러 번 드러냈다. 주변 사람들과 불화가 시작된 보로디노 전투 때부터 그 한 사람만이 보로디노 전투는 승리다라고 말했고 그 말을 구두로도 보고서나 신고서에서도 죽는 순간까지 반복했다. 그 한 사람만이 모스크바를 잃는 것은 러시아를 잃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조약을 제안한 로리 스통에게 평화조약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민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응답했다. 프랑스군이 퇴각할 때 그 한 사람만이 우리의 어떤 군사행동도 필요 없다. 모든 것은 저절로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잘 될 것이다. 적에게 황금다리를 넘겨야 한다. 타르티노 전투도 바지마 전투도 크라스노의 전투도 필요 없다. 무엇이든 가지고 국경에 도착해야 한다. 나는 프랑스 군인 10명을 위해 러시아 군인 1명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단지 그 한 사람, 군주의 비위를 맞추려고 아락체예프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 이 신하는 국경 너머로 전쟁을 확장하는 것은 위험하고 무익하다. 라고 빌라에서 말하며 군주의 신임을 잃는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그가 당시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음도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행동들은 그 어떤 미미한 빗나감도 없이 다음의 세 가지 행동으로 표현되는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향했다. 1. 프랑스군과의 충돌에서 전력을 다한다. 2. 프랑스군을 격파한다. 3. 힘 닿는 한 국민과 군대의 불행을 경감시키면서 프랑스군을 러시아에서 몰아낸다. 인내와 시간을 자기 삶의 신조로 삼은 느림보 쿠투조프, 과감한 행동의 적인 그 쿠투조프가 비할 데 없이 엄숙하게 보로디노 전투를 준비하고 전투를 벌인다. 아우스트리츠 전투 때는 시작 전부터 전투에서 패배할 거라고 말하던 그 쿠투조프가 전투에서 패배할 거라는 다른 장군들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승리했는데도 퇴각을 해야 하는 역사상 전대미문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모든 이들에게 반대하며 죽을 때까지 보로디노 전투는 승리였다고 주장한다. 그 한 사람만이 퇴각하는 내내 무익한 전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도 말고 러시아 국경을 넘지도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십 명의 머릿속에 있던 목적을 대중의 활동에 적용하지만 않는다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쉬운데 사건 전체가 그 결과와 함께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에 어떻게 그 노인 혼자만 모두의 견해에 반대하면서 그 사건이 지니는 국민적 의미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짐작하고 자신의 활동 기간 내내 한 번도 그것을 뒤집지 않았을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의미를 통찰한 그 놀랄만한 힘의 근원은 그가 자기 안에 가장 순수하고 힘있게 품고 있던 민중의 감정이었다. 그에게서 이러한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이 국민이 그처럼 기이한 방법을 통해 찰의 눈밖에 난 노인을 찰의 의지에 반하여 국민전쟁의 대표자로 뽑게 만들었다. 그리고 오직 이 감정이 그를 인간의 가장 높은 위치로 오르게 했고 총사령관으로서의 그는 그 위치에서 사람을 죽이고 절멸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구하고 아끼는 것에 전력을 다했다. 소탈하고 겸손한, 그래서 진정으로 위대한 이 인물은 역사가 고안해낸 유럽적 영웅,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거짓된 영웅 형상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었다.
노예에게 위대한 인간은 있을 수 없는 바, 노예에게는 위대함에 대한 자신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